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 주의염 파트 2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 임플란트 주의염 이게 한 방송으로만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또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난번 나눠드렸던 사연도 있는데 또 새로운 사례가 있어요. 네. 네. 잠시 나눠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이 부분은 환자 B 씨의 경우인데요. 환자 B 씨는 몇 년 전 치과 임플란트를 받은 후에 임플란트 주의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에 가벼운 붓기와 통증으로 시작되었지만 환자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증상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환자 B 씨의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붓기가 통증이 또 더 심해졌고 식사나 말하기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위에 터널이 형성되면서 임플란트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 B 씨는 이러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한 후에야 치과 의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감염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권고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주변 조직과 뼈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결국 임플란트 제거 후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 B 씨는 임플란트가 실패한 후에도 장기적인 치과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뼈 손상과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웠고 복잡한 수술과 장기적인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런 또 사례를 받게 되었어요. 네.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례예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렇게 붓기와 통증이 시작됐을 때 이 증상을 좀 무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치과가 네. 치과 문제가 네. 급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금방 치과에 내원하시고 점검을 받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만성으로 변하게 되면 좀 괜찮아지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어떠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도 또 뭐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 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물론 그렇게 몸의 저항성에 따라서 이제 조금 급성, 아급성, 만성 이렇게 좀 변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근데 모든 경우가 그러는 경우는 아니니까 네.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임플란트를 하셨다든지 또 본인이 아시기에 어느 부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했어야 됐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그런 부위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좀 이상을 느끼신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네.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임플란트 주의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이런 임플란트 문제를 이 주의염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또 이제 의사 측면 또 환자 측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을 어디든지 좀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또 학계의 그런 저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치료의 이제 기준을 삼고 그걸 맞춰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 15년 전에 나왔던 그리고 한 30년 전에 나왔던 2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임플란트에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 연구 결과가 이러이러하니까 맞는 것 같다. 했던 부분이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이 학회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그거를 100%
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렇군요. 아직은 이 얘기는 네네. 뭐냐면 아직은 임플란트 부분은 네. 완전하게 정립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모든 것이 정립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저희 이제 치주 학회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런 임플란트의 문제가 왜 생길까라고 봤더니 이제 그 치아를 발치하고 나서의 해부학적인 구조 변화, 즉 뼈의 소실과 어떤 잇몸의 어떤 조성 변화, 그리고 잇몸의 크기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 뽑게 되면은 보통 그거를 이렇게 이제 동산처럼 이렇게 치아가 있었던 자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시간이 또 치아를 많이 잃는다든지 그러시면 이 부분이 변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의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네. 확실하게 이 부분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려면 아직도 몇 년 동안에 또 5년, 10년 동안에 또 임상 실험이 필요하고요. 그 실험 자체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임상 실험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희한테도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 즉 박테리아라든지 뼈의 양, 뼈의 그렇죠. 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환자 측면에 있어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임플란트의 문제점, 후유증 이런 부분들을 야기하느냐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볼 분, 특히 이제 요렇게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생물학적인 측면이 일단은 초기에 시작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저작 기능이라고 하는 치아라고 하는 부분은 생물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리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어떤 저작을 해서 서로 치아끼리 부딪혀서 저작 활동을 하고 거기에는 힘이 발생을 하고 맞습니다. 또 측방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학적인 벡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물리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고려가 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좀 줄일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의 연구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환자적인 측면도 같이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라고 이제 하시면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뭐 무쇠로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그리고 통증이 없거든요. 잘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생물학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물리학적으로 기계적인 힘이 이제 치아에 많이 가해졌을 때 그 임플란트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이제 거의 다 소실이 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임플란트 이동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예. 그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그 사이에 뼈가 붙잡고 있는 부분이 없죠. 근데 이 부분이 뭐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통증이 있으셨고 계속 붓기가 있고 그러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도 아마 그 당시에는 초반에는 임플란트가 움직임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요. 불과 10% 정도의 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옵니다. 움직임도 없고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작적으로 이제 씹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놓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오시면 꼭 확인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잇몸 주변을 조금씩 눌러봅니다. 눌러봐가지고 네. 뭐가 나오는 게 없는지. 그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잇몸이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다 그러죠. 질기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을 봅니다. 이거는 뼈의 양과는 상관이 없고요. 네. 뼈가 조금 내려가셨더라도 잇몸 부분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을 수년 동안 관찰하거든요. 이렇게 누르셨을 때 뭐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봐서 이제 하는 거고 환자분들은 네네네. 느끼는 부분이 그렇군요. 많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네네. 누르셨을 때 뭔가 이렇게 물컹하고 들어가고 약간 아프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네네. 네, 그런 느낌이 오시면 한 번쯤 하시고 그래서 상구력적인 부분을 늘 관리를 하시려면 그냥 치실만 열심히 하시고 닦기만 해서는 안 되고 꼭 치과에서 깨끗하게 제거를 그 주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이게 구조상 밑에가 홀쭉하고 위에 이제 치아에 자연 치아에 비하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뿔이 하나 정도 두께밖에 안 되거든요. 임플란트가. 네. 근데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2개가 돼 있고 위에 치아는 뿌리가 3개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홀쭉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치과 의사의 각각 개인의 어떤 치료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많이 불평하시는 부분이 선생님 여기 임플란트 하고 나서 음식물이 많이 껴요. 이 말씀 많이 하세요. 네네네. 일부러 음식물이 좀 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서만 안 들어가면 되고 밑에서 옆에서 들어가는 거는 대신 쉽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이 형태적으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가까워지는 아주 예쁘게 자기 치아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관리하는데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칫솔이 잘 들어가고 이제 그 관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임플란트를 디자인을 해서 했을 때 오히려 제 경험에는 더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게 그대로 있으신 분들을 보면 네. 치아가 만나는 부분은 만나지만 그 위에 이 사이사이에 잇몸 쪽에 있는 공간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예, 잇몸도 좀 올라가가지고 네네. 이제 그 연결되는 구조물도 좀 노출이 돼 있고 임플란트는 노출이 안 됐더라도 그렇게 그 상태로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네. 많은 경각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네. 근데 네. 이 부분은 모든 경우가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다 때문에 다르죠. 네. 조금 더 임상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저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는 네. 임플란트를 접근을 할 때 좀 잘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하십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의사분들한테 다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네. 분이 저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미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의 위치에 관계없이 저의 개념을 좀 벗어나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뼈의 위치라든지 이래서 이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다 문제가 생겼느냐?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음식을 드시는 습관들하고 많이 연관이 있고요. 아까 물리적인 부분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요. 아까는 이제 지금은 감염이 되고 이런 걸로 이제 염증이 많이 생겼잖아요. 2차적인 사용을 하다가 2차적인 문제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임플란트 잘 쓰시다가요 갑자기 임플란트가 부러지셔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그리고 그 임플란트 크라운하고 그 안에 있는 내부 연결 구조물하고 임플란트의 그 연결하는 부분은 아주 작은 나사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부러져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임플란트는 멀쩡한데 그 안에 작은 나사가 박혀버린 거죠. 부러져가지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임플란트에 금이 가는 거예요.
뼛속에 있는 임플란트에 금이 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모든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저작 부분이랑. 네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치아를 좀 살펴보면은 네. 조금 더 왜 임플란트가 취약할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저희가 초기 시작할 때는 이제 치아를 대신할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임플란트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치아를 살리는 부분 다음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치아를 살리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치아는요, 그 치아 속에 이제 신경이 있고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많은 한 70% 정도 되는 조직이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그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는 아주 무수히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아주 그냥 작은 점점 하는 이런 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관들 속에는 조직액이 차 있고요. 우리 스폰지 안에 물이 좀 차면 이렇게 좀 뭔가 충격을 많이 흡수해지는 거 맞아요. 보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치아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반복적으로 큰 힘을 받는 그런 모든 힘에 있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상아질에 있는 내부 관들에 차 있는 조직액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프로텍티브 오르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이죠. 치아가 뼈에 연결될 때는요, 이 아주 작은 인대 조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섬유 조직으로요. 네네. 이게 한 50마이크론에서 많으면 100마이크론 정도까지, 즉 0.05mm에서 0.1mm까지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앞 밑에 조직액이 차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압력 그 씹는 힘을 좀 흡수해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치아를 자세히 보면요,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치아는 뿌리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앞니처럼 힘이 좀 덜 받는 부위는 뿌리가 하나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다 기능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견디도록. 그렇죠. 어금니는 옆으로 이렇게 갈아서 먹을 때 치는 힘에도 어느 정도 견디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산발이처럼 서 있는 거, 위치하는. 네네. 위에는 왜 세 개냐? 위에는 뼈가 조금 약하거든요. 근데 아래는 두 개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간혹 가다가 세 개 있고요. 위에는 세 개인 경우가 제일 많고 두 개나 네 개도 또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그 힘을 다 견뎌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네. 임플란트는 네. 자, 제가 말한 구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조직액이 차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뼈랑 임플란트는 아주 긴밀하게 현미경으로도 그 경계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다 연결이 되고 또 하나의 앞니에 해당하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스크루죠. 금속 스크루가 되는 거죠. 이 금속은 물리적인 성질에, 아마 여기 금속공학이나 어떤 기계공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속은 피로도가 쌓여요. 그 안에. 그리고 저희가 생체 적합도가 있는 구조물은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퓨어 티타늄을 초기에 임플란트로 썼었는데요. 이게 생체 적합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신에 물릅니다. 그래서 잘 부러지고, 그래서 여기에 합금을 하거든요. 지금은 초반에 합금을 할 때는 타입 1, 2, 3, 4, 5까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을까 하면서 조금씩 첨가를 했던 거죠. 합금 금속을. 그렇군요. 그러다가 생체 적합도가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그러면서 강도를 견디는 데까지 나온 게 타입 5입니다. 네. 5는 아직 우리가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게 4,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상부 구조물들은 타이타늄 그 합금의 5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단단하게 하더라도 합금의 베이스가 되는 메탈은 타이타늄입니다. 티타늄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훨씬 물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씹으면 안에 피로도가 계속 쌓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그 안에 있는 연결 스크루가 풀리는 경우 있다 그랬죠. 네네네. 이거는 측방 압력이 많이 가였을 때 생기는 건데요. 나사못을 딱 받고 옆에서 툭툭 치면 금방 흔들립니다. 맞아요. 똑같이 옆으로 이렇게 가실 때 어딘가 부딪히는 데가 있으면은 이게 풀립니다. 그럼 그걸 다시 조여주거나 새 걸로 부러지지만 않으면 네네. 다시 이제 조여주면 되는데 그 대신에 그걸 꼭 할 때는 옆으로 갈아서 측방 압력을 없애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물리적으로 연관이 있죠. 근데 그거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하면 될까요? 자, 이제 환자분들은 뭘 안 하셔야 되죠? 우선 예전에 드셨던 음식 습관을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딱딱한 음식. 그러니까요. 너트 음식. 예, 너트가 생각보다 많이 단단합니다. 네, 맞아요. 껌은 부드럽다고 생각하시죠? 껌은 계속 치는 겁니다. 씹으시면서 계속 치아를 껌을 그냥 이렇게만 위아래로만 씹지는 않으세요.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갈아서 씹으세요. 네. 측방 압력 계속 걸립니다. 또 사실 우리 연세 드신 분께서 이렇게 치매 예방 네. 때문에도 아니면 이렇게 입이 계속 마르신다고 이렇게 네. 껌을 근데 사실은 껌은 치아에 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 측면에서 음식 부분들을 조금은 조절하시고 많이 아껴서 이제 쓰셔야 되고요. 의사들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씹는 힘의 방향을 수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크라운을 디자인한다든지 이럴 때 잘 닦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씹었을 때 힘이 걸리는 부분이 최대한 임플란트의 중심점에 가깝게 씹는 부분이 컨택되는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제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전부 컴퓨터 안에서 3D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아주 100% 정확하게는 똑같이는 못 옮겨도 그래도 근사치로 옮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식립을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는 할 일이 무지 많아지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대신에 결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힘의 방향하고 똑바로 뼈가 허용한다면 세울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좀 튼튼한 잇몸이 있는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찾아서 심을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어떤 가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온 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워낙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비싸서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고요.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해결이 되면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고 이제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생각할 때 큰 그림을 보시면 생물학적으로 본인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좀 판단을 하시고 열심히 잘 닦으시고 6개월에 한 번, 뭐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클리닝 하시고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 찍으시고 예. 딱딱한 거 안 드시고.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임플란트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 아니면 이보다도 좀 몇 년 전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이런 여러 가지를 자료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마다 또 심는 방법도 다르고 또 디자인하는 영역도 다르고 또 무엇보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구강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인 거니까 이 부분들을 접근하실 때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 환자분처럼 다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 많고요. 틀니나 이런 거를 가려고 해도 굉장히 그렇지 않았던 경우랑 비교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실 때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연 내용에 임플란트가 이동하고 있는 걸 느끼셨다 그랬는데요.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네네네. 뼈에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잇몸 속에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꾸 흔들면 흔들리고요. 마취만 하고 손으로 뽑아도 뽑힙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조직과 주변 치아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뭐 아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근데 이 워낙 뼈가 없어지는 범위가 커서 보통 한 5mm 이상 이렇게 많게는 10mm까지도 이렇게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기면 하니까 초기에 문제가 있으면 꼭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늘 점검 잘 받으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요. 임플란트 주의점 파트 2 이야기 나눴습니다. 임플란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이렇게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년에 꼭 한 번은 엑스레이 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딥 클리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이제는 너무나 많이 다 일상적인 치료법이 됐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보시고요. 또 크라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공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니까요.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희망을 가져보죠.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